오늘은 우리가 알던 동네 중국집이 왜 줄폐업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네 골목을 걷다 보면 문을 닫은 중국집이 부쩍 눈에 띕니다. 붉은 간판 아래에서 분주히 돌아가던 주방의 열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임대라는 글자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전화벨이 울리면 오토바이를 몰고 나가던 풍경, 짜장면 한 그릇에 담겼던 일상의 장면들이 조금씩 기억 속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몇몇 가게의 폐업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간 한국인의 외식을 책임져 왔던 중국집이라는 공간이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달시장의 상징이었던 중국집에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중국집의 전성기는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배달 문화가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시점부터 스마트폰 주문이 보편화되기 전까지 중국집은 한국 배달 시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뜨거운 음식이 집 앞으로 도착하는 구조는 당시로서는 혁신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직접 나가지 않아도 식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느꼈고 이 편리함은 생활 방식 자체를 바꿔놓았습니다. 대부분의 외식 업종이 포장 손님 위주로 운영되던 것과 달리 중국집은 일찌감치 배달에 최적화된 형태로 움직였습니다. 오토바이 한 대와 철가방만으로 영업이 가능했고 조리 시간이 짧아 주문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여러 집을 한 번에 돌며 주문을 처리하는 방식은 짧은 시간에 많은 배달을 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이런 운영 효율은 배달비를 따로 받지 않아도 가게가 유지될 수 있었던 배경입니다. 맛의 표준화 역시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어디서 시키든 크게 다르지 않은 맛은 실패 확률을 낮췄고 이 안정성은 신뢰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집 사장님들은 단골 손님의 전화번호와 주소를 머릿속에 넣고 있었죠. 목소리만 들어도 어떤 메뉴를 주문할지 예상할 수 있었고 이렇게 쌓인 관계는 중국집을 동네 생활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명절이면 가게 앞에 대기줄이 생기고 비가 내리는 날에는 배달 주문이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장사가 몰리는 시기와 흐름이 비교적 뚜렷했기 때문에 수익 구조도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이런 안정성 덕분에 가업을 잇는 경우가 많았고 중국집은 자영업 성공의 상징으로 통했습니다. 대도시의 번화가뿐 아니라 읍내 상권과 주택가 골목까지 중국집 간판은 생활 풍경의 일부였습니다. 공단 지역에서는 노동자들의 점심을 책임지는 공간이었고 대학가에서는 학생들의 야식을 책임지는 곳이었습니다. 시민들에게는 부담 없는 가격으로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할 수 있어 자연스럽게 가족 단위 외식 장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입학식 날의 외식, 이사 후 먹는 첫 끼, 시험이 끝난 날의 보상 같은 일상의 순간들이 중국집과 연결되었습니다. 철가방에 담긴 짜장면은 어느새 특별한 날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되었고 블랙데이에 짜장면을 먹는 문화도 이렇게 형성되었습니다. 중국집의 음식은 고급 음식도 아니고 패스트푸드도 아닌 그 중간 지점을 정확히 파고든 업종이었습니다. 집에서 직접 만들기에는 번거롭고 밖에서 사 먹기에도 크게 부담되지 않는 메뉴였죠. 중식 특유의 불맛은 가정에서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강한 화력과 숙련된 손놀림이 필요한 조리 방식은 중국집만의 차별화된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빈 그릇을 문 앞에 내놓으면 다음날 수거해 가던 방식도 중국집의 큰 특징이었습니다. 이러한 신뢰관계는 오랜 시간 유지되었고 중국집은 한국형 자영업 모델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배달앱이 등장하면서 일상의 풍경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주문 방식만 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배달앱이 가게들의 주문 창구를 하나로 묶는 순간 경쟁의 규칙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중국집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피자와 치킨, 족발과 분식, 레스토랑 메뉴까지 같은 화면 안에서 한꺼번에 비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택은 몇 번의 터치로 마무리됐고 가게의 운명은 스크롤을 내리는 몇 초 사이에 결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위에서 살아남는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맛보다 먼저 보이는 것은 사진이었고 리뷰였으며 할인율이었죠. 누적된 평가와 별점 하나가 가게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변화는 특히 오래된 중국집에게 버거운 과제였습니다. 오랜 시간 단골과 입소문에 의존해 운영되던 방식에서 벗어나 디지털 평가와 마케팅 경쟁 속으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음식 사진 촬영과 리뷰 관리, 각종 할인 이벤트 운영까지 모두 기존의 장사 방식과는 전혀 다른 영역이었습니다. 비용 구조도 문제였습니다.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배달비가 새로운 고정비로 더해졌고 자체 배달 인력을 유지하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중국집은 더 이상 배달 시장의 중심이 아니라 수많은 입점 업체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소비자는 특정 가게보다 더 편리하고 혜택이 많은 플랫폼을 기준으로 선택하기 시작했고 배달의 주도권도 플랫폼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재료비 상승은 중국집에게 특히 가혹하게 작용했습니다. 중식 요리는 기름 사용량이 많고 튀김과 볶음 요리가 중심이기 때문에 식용유 가격이 오르면 곧바로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밀가루 가격 상승도 큰 타격이었습니다. 면 요리가 주력인 중국집 특성상 밀가루 가격 인상은 원가 구조 전체를 흔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돼지고기와 채소류도 가격 변동폭이 컸고 포장 용기와 비닐봉지 같은 부자재 비용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친환경 용기로 전환해야 하는 부담까지 겹쳤습니다. 에너지 비용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중식 주방은 강한 화력을 오랜 시간 유지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가스비와 전기료 부담이 다른 업종보다 컸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부담을 가격에 그대로 반영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소비자에게 중식은 여전히 가성비 좋은 음식으로 인식되었고 짜장면 가격 인상에는 큰 심리적 저항이 따랐습니다. 배달앱 환경에서는 가격 비교가 너무 쉬워졌습니다. 몇백 원 차이에도 주문처가 바뀌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가격 인상은 곧바로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되었습니다. 많은 중국집이 원가 상승을 감수한 채 가격을 묶어두는 쪽을 택했습니다. 매출은 유지되지만 이익은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가 굳어졌고 임대료와 인건비 부담까지 겹치면서 장사는 점점 버는 일이 아니라 버티는 일에 가까워졌습니다. 중국집 주방은 오랫동안 고된 노동의 상징이었습니다. 강한 화력 앞에서 무거운 팬을 다루는 일은 체력과 기술을 동시에 요구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근무 형태에 더해 점심과 저녁 피크타임에는 쉴 틈조차 없었습니다. 주말과 휴일도 일정하지 않았고 화상이나 배임 같은 부상도 잦았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고된 노동에 비해 사회적 평가가 낮았다는 점입니다. 조리사는 분명 숙련을 요하는 기술직임에도 중국집 주방장의 일은 여전히 힘든 잡일 정도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교육 환경이 바뀌고 직업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굳이 힘든 주방 일을 선택할 이유는 줄어들었습니다. 사무직, IT,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선택지로 보였고 워라밸을 중시하는 세대에게 중국집 주방은 매력적인 직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자 기술 전수의 고리가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선배 주방장이 후배를 가르치며 불의 세기, 재료 투입 순서, 팬을 다루는 각도까지 몸으로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배울 사람도 줄고 가르칠 여유도 사라지면서 몸으로 배우는 방식의 교육은 점차 힘을 잃었습니다. 일부 가게들은 외국인 노동자로 공백을 메우려 했지만 언어 문제와 숙련도 차이, 현장 적응의 어려움 같은 현실적인 장벽이 있었습니다. 인력 부족은 곧바로 맛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주방장이 바뀌면 같은 간판 아래에서도 음식의 완성도가 달라졌고 숙련도에 따라 품질 편차가 커지는 현상도 잦아졌습니다. 익숙하던 맛이 달라지자 손님들의 발길도 하나둘 줄어들었고 인력 문제는 곧 맛의 문제로 다시 가게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중국집의 위기는 주방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형 프랜차이즈들은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읽어냈습니다. 기존의 동네 중국집과는 전혀 다른 전략으로 접근하며 세력을 넓혀갔습니다. 이들의 가장 큰 무기는 표준화였습니다. 매장마다 조리법을 통일했고 센트럴 키친 시스템을 도입해 맛의 편차를 줄였습니다. 레시피를 수치로 관리하고 조리 과정을 단계별로 세분화했기 때문에 경험이 많지 않은 직원도 매뉴얼만 따르면 안정적인 결과물을 낼 수 있었습니다. 재료 조달 방식도 달랐습니다. 본사가 대량 구매해 각 매장에 공급하면서 단가를 낮췄고 품질 관리도 중앙에서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개인 중국집이 원가 상승에 그대로 노출될 때 프랜차이즈는 규모의 경제로 충격을 일부 흡수할 수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들은 데이터 분석과 마케팅에서도 압도적인 차이를 보였습니다. 배달앱 광고와 SNS 프로모션, 할인 쿠폰까지 여러 채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자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메뉴가 잘 팔리는지, 어느 시간대에 주문이 몰리는지를 정밀하게 파악하며 운영 전략을 세웠습니다. 메뉴 개발에도 꾸준히 투자해 기존 중식 메뉴에 퓨전 요소를 더하고 시즌 한정 메뉴를 선보이면서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대응했습니다. 매장 이미지도 달라졌습니다. 낡은 중국집 이미지 대신 밝은 조명과 모던한 디자인을 앞쓴 깔끔하고 트렌디한 인테리어를 내세웠습니다. 동네 중국집은 자본력, 시스템, 마케팅 모두에서 격차가 컸고 경쟁의 조건 자체가 개인 점포에 불리한 방향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소비자들의 입맛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일식과 양식, 태국 음식과 베트남 음식까지 일상 속으로 들어오면서 중식이 차지하던 독보적인 위치는 점점 흐려졌습니다.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변화는 더 빨라졌습니다. 현지에서 맛본 음식이 하나의 기준이 되었고 일부 소비자들은 그 경험을 국내 음식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디어 환경도 입맛의 기준을 끌어올렸습니다. 먹방과 요리 프로그램이 유행하면서 조리 과정과 재료 선택, 완성도까지 세밀하게 보게 되었고, 유명 셰프들이 보여주는 요리는 동네 중국집의 방식과 자연스럽게 대비되었습니다. 건강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중식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메뉴가 적지 않고 전반적으로 나트륨과 열량이 높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샐러드나 담백한 식단을 선호하는 흐름 속에서 중식은 예전만큼 가볍게 선택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SNS 시대의 시각적 요소도 변수였습니다. 음식이 단순히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먼저 소비되는 시대가 되면서 중식은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정돈된 플레이팅의 브런치나 디저트와 나란히 놓이다 보니 중식 특유의 투박한 모습은 상대적으로 덜 돋보였습니다. 중식은 맛에서도 이미지에서도 경쟁 구도에서도 점점 불리한 위치로 밀려났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예전과 같은 절대적인 존재감은 분명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렵게 버티며 영업을 이어가는 중국집들은 분명 존재합니다. 다만 그 숫자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살아남은 가게들 사이에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드러납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맛의 정체성입니다.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있는 평범한 짜장면이 아니라 그 집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맛이 존재하는 곳들입니다. 한번 들르고 마는 식당이 아니라 일부러 다시 찾게 만드는 힘을 가진 곳들이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단골은 개인을 넘어 가족으로 이어집니다. 입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였습니다. 역세권, 관광지 인근, 학교나 사무실 밀집 지역처럼 사람이 꾸준히 오가는 곳에 위치한 중국집은 상대적으로 불리함이 덜했습니다. 배달 의존도가 낮고 매장을 직접 찾는 손님이 일정 수준 유지되는 환경은 위기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맛의 관리도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원가 상승으로 부담이 커졌음에도 재료 품질을 포기하지 않는 대신 메뉴 수를 줄이거나 영업시간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관리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조건을 모두 갖춘 가게는 많지 않습니다. 상당수 중국집은 언제든 폐업으로 방향이 바뀔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에 놓여 있습니다. 많은 중국집들은 이 세대에서 끝을 맞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골목을 지키던 오래된 간판 하나가 내려가는 순간 그 가게와 함께 쌓여있던 시간과 기억도 막을 내리듯 접히게 됩니다. 중국집은 단순히 음식을 파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빠르게 바뀌던 시기마다 사람들의 일상 한가운데에는 늘 중국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화는 지금 조용히 무대를 내려오고 있습니다. 누구 한 사람의 실패라기보다 시대의 속도가 달라졌고 산업의 규칙이 바뀌었으며 사람들의 선택이 이전과는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10년 뒤 중국집은 지금처럼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에게 짜장면은 더 이상 철가방의 온기가 아니라 배달앱 화면으로 먼저 기억되는 음식이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업종의 쇠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던 방식이 바뀌고 있다는 증거이자 익숙했던 풍경이 사라지는 순간을 기록하는 장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은 분석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